2부에는 법인 관련해서 네.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리 개인으로 있으려고 해도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은 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죠. 법인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법인 사업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창업하는 과정에서 다시 돌아가다 보면 장기적인 플랜들을 세우는 경우들도 있지만 당장에 이제 영업이익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형태로 가져갈지, 아까 이제 개인 사업자 형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법인이라는 형태를 운영을 했을 때 생각해야 되는 점, 주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첫 번째로는 법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와 뭐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편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살짝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 세대만 생각을 하시면, 물론 이제 물려받은 게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자수성가, 말 그대로 기성 세대입니다.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받은 게 별로 없는 세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받아봤자 부동산이, 아버지 세대가 이제 은퇴하실 나이가 되면서 저희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오면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사를 일군 거에 대한 상속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사실 전례 없는 거죠. 예전부터 이런 이슈들이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광범위화되고 트렌드가 된 것도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지금 세무사로 12년 차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 일했을 때랑은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저희 거래처에서 건강하게 지내시던 대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열심히 일군 업종에 대해서 법인 전환도 하시고 법인으로 잘 일구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대비가 안 돼요. 법인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집 있는 거랑 뭐 예금이랑 이런 것들 뭐 신고해가지고 상속세 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가치가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잘 되고 이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오래된 법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어쩔 수 없이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큰 세금 부담으로 불러온다는 거죠. 아까 제가 전례 없다라고 감히 표현을 했지만 그런 일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 상장 주식, 가상화폐 자산, 이런 거랑은 결이 다르게 우리가 가족이 갖고 있는 주식에서 비상장 주식이 차지하는 포션이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상장 주식 그리고 법인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증여, 상속 이런 말이, 예전에는 그런 말을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정말 일반적인 상황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굉장히 읽어놓은 게 많아진 시대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도 많이 했고 그런 유산물들이 이제 부의 이전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서 상속증여라는 굉장히 큰 허들이 있는, 세금이라는 큰 허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법인을 세울 때 그 배분, 비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미리 해놔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법인의 주주는 내가 대표이사면서 주주이고 돈 조금 대주는 사람까지만 주주로 한정해서 설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 사실 맞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좀 세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세대로부터 물려받는 세대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물려줄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미리미리 해놔야지만 나중에 이슈가 없겠구나, 특히 세금 이슈가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 증여 관련된 걸 생각하면서 법인을 세팅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황금 비율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딱 몇 %입니다 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물론 이제 막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웬만하면 과점주주가 안 되게끔, 과점주주가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잘못됐을 경우 체납액에 대한 세금 이차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서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가족 구성원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자금 출처도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와 상의. 컨설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대표이사야 100%가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상승할수록 굉장히 개인에게 부담이 가중이 되고 이 가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답은 또 그게 크게 있지 않고요. 아까 개인 사업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기업의 장부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부분을 제 직업에서는 그 얘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업이 시작을 하고 첫 해, 두 해 이제 조금 고생을 하다가
빵 터질 경우도 있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갖고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법인에서 매출과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한 그런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익잉여금 무조건 낮춘다고 해서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무제표의 그 남는 기록이라는 게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있으면 사실 대외적인 신뢰도도 되게 좋고요. 대출받을 때도 사실 좋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막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적정한 이익잉여금을 관리를 해야 된다. 적절함이 굉장히 네. 되게 힘든 말이죠. 네네.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저도 일을 하면서 너무 어렵습니다. 누적된 금액이에요. 그러면 우리 막 100억 쌓여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리스크가 만약에 터졌을 때는 이게 엄청난 세금 부담이 됩니다. 가장 사업자와 세무사와의 간극이 큰 부분이에요.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왜냐면 나는 그동안 사업하면서 법인세도 냈고 내가 급여 받아가면서 소득세도 내고 배당과 받아가면서 소득세도 내고 4대 보험도 냈는데 갑자기 뭐 법인에 잔고도 없는데 왜 우리 주식 가치가 이래요? 뜯어보다 보면 그러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도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근데 생각보다 엄청 리스키해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비상장 주식 가치라는 게 거래가 없다 보면 비상장 주식 거래할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생겼을 때는 결국에는 시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그거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 보충적 평가라고 하면 뭐 기업의 순손익과 기업의 순자산을 갖고 가중을 넣어가지고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업자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높게 평가된 주식을 100% 대표님이 갖고 있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그게 세금적으로 불리한 경우들이 많아지고 계속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아예 안 했거든요. 아니 뭐 내가 주식회사를 만들더라도 이 주식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 내가 IPO 안 하면 끝이잖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 세무법인이 사실 스타트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상장사도 저희가 클라이언트로 갖고 있고 단연간 정말 다양한 업종의 스타트업들을 많이 했는데요. 스타트업이라는 게 사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창업하면 스타트업이죠. 나는 외부 투자 받을 일 없을 거야. 나는 이제 사이즈업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순이익 남는 걸로 나는 그냥 월급 받아가면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회는 잘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잖아요.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막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템이 정말 좋으면 투자자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몰려올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겠어요? 재무제표. 네, 재무제표죠. 재무제표고 그게 이제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로 다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조금 원대한 꿈을 갖고 법인을 설립했어. 근데 나는 스타트업까지라고는 생각을 안 해. 그냥 중소기업업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좋은 아이템으로 다른 투자자들이 오고 내 비상장 주식을 평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1차적으로 재무제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대한 꿈을 가졌지만 법인 관리를 그동안 너무 안 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외부 조달 같은 것들은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때 가서 이제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사업적인 기회가 오는 게 잘 준비된다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사업적으로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되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내가 그걸 관리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왔어. 그래서 성급히 이거를 뭐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성급히 이거를 예쁘게 만들어. 불법이 아닌 상황에서. 그러면은 최소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재무제표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1년의 재무제표를 3월에 법인세 때 제출을 하고 아니면 개인사업자는 5월이나 6월에 제출을 하잖아요. 제출을 한 걸 고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나와버리잖아요. 그 표준 재무제표는 죽었다 깨나도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차기에 수정을 하려면 저희 그냥 세법상 용도로 뭐 전기오류 수정이, 전기오류 수정 손실 이런 계정들을 써서 전에 거를 올해 바꾸는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냥 시체말로 지저분해진다고 얘기해요. 5년, 10년 뒤에도 그걸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히스토리를 트래킹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좀 명확한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은 3월 전에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출하기 전이라도 한번 이게 말끔해졌는지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네요. 물론 법인과 개인 간의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무대리인과의 소통입니다. 실무진과 세무대리인 소통이 안 되는 경우일수록 법인 재무제표가 지저분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다른 업체에서 관리하던 데들이 이관을 오는 경우들을 봤을 때 재무제표를 쫙 봤어요. 진짜 심하게 막 한 해에 매독을 썼어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자산으로 정확히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지급금에 갖다 놓고 대여금에 갖다 놓고 비용 처리를 막 한 번에 다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몰라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수소문 하다 보면 결국은 소통 문제. 재무제표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걸 누가 봐? 이거 얼마 남았네? 뭐만 보지? 재무제표가 AI도 되고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요번에는 뭐 AI 되면 안 됩니다. 어디 많이 가셨네요. 일정 단계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지 않는데 그냥 숫자로만 나오면은 이 경각심을 뭐?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어려운 재무제표, 숫자로 써져 있는 이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세무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세무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당연하게 나는 설명을 드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소통 구조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는 아니지만 비상장 주식과 법인의 고려해야 될 점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비상장 주식을 단순히 가치를 떨어뜨려야지만 좋은 거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재무제표를 정확히 기록해서 비상장 주식이 적정하게 평가되는 게 일단 첫 번째. 그게 투자로 이어졌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면 뭐 외부 조달, 그러니까 은행 대출할 때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가치가 증대돼 있다고 하더라도 요새는 세법 제도를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두 가지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분들 중에는 오너의 자제분들이 그걸 이어받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에 관련된 증여세 과세 특례라든지 아니면 가업 상속 공제. 가업 상속 공제 혹시 운영하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최근에, 아주 최근에. 네. 그게 이제 원래는 큰 기업, 정말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뭐 딴 나라 보듯이 딴 데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들이 많이 요건들이 완화되면서 특히 비상장 주식 가치가 요새 이슈가 되면서 중소기업에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그냥 상속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거든. 네네. 항상 보면 빠듯하고 막 들어오는 거 막 통장에 막 툭툭 쌓이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내 통장에 돈이 없지만 시설 투자로 들어가 있고 뭐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통장에 합쳐지지 않았을 뿐이지 맞습니다. 어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업용 자산 많이 구매하신 분들, 부동산이나 비품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상품 같은 것들을 많이 구매하셨던 분들은 돈이 아니지만 사실 그것도 다 자산이잖아요. 심지어 무형자산이라는 영업권이나 특허권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가치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썼을 때 중소기업도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새 중소기업 오너분들은 또 자제분들한테 일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수성가의 시대는 지나고 이제 자제분들이 조금 인해서 내가 잘 읽은 기업을 여기 들어와서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업상속 공제 그리고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가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가업상속 공제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600억까지 공제를 해요. 600억. 네, 굉장히 크죠. 그리고 뭐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일부 공제 이후에 증여세율을 10%만 적용해서 아직 돌아가시기 전에 자제분한테 주식이라든지 뭐 사업용 관련된 것들을 증여할 때 10%만 매깁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사후 정산 개념이 있긴 합니다. 상속 이후에. 그렇긴 하지만 당장 내 아들을 인시키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가업이 상속될 수 있는 부분들을 의외로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지만 그런 제도들도 지금 구비해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대표님들끼리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거든. 항상 내 직원 때문에 머리가 아파, 골치가 아파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더라. 이렇게 스터디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힘들게 버신 돈을 잘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세무사지만 세금을 내는 게 아깝잖아요. 세금을 쓰는 걸 보면 아깝더라고요. 저 돈을 저렇게 써 그러면 저도 공공기관에서 돈을 벌지만 세금 내는 게 물론 당연히 적정한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모르는 세금을 내는 거. 저는 항상 이 화법을 가져가거나 어법을 가져갈 때 세금을 낼 때 내더라도 아는 세금을 좀 내자. 모르는 세금을 내지 말자라는 게 제가 되게 크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접할 기회가 있으면 좀 강의도 들어보시고 세금을 알수록 진짜 힘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월마다 하는 웨비나 같은 것들도 있어요. 무료로 열어놓고 있는데 그런 거 들어오셔서 기회 되시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를 주셨는데 저 그냥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기업에서 막 복지 예산을 막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간식 채워놓고 막 엄청나게 그것도 어떻게 하는 건 전략이잖아요. 그거를 개정을 어떻게 잘 하면은 어떤 대표들은 돈 나가는 거라고 안 쓰는데 그것도 뭐 복지 기금 이런 것도 마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예전처럼 사업주가 막 다 가져가는 구조의 회사들보다 같이 나누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잘 구비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것들인데요. 요게 이제 뭐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뭐 출자를 했을 때 뭐 직원들에게 혜택을 받는 뭐 예전에 대기업 다니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비됐던 것들이 중소기업한테도 좀 내려오는 구조인 것 같아요. 상속공제처럼.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무상 좀 진행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사업주가 생각하는 복지와 법에서 생각하는 복지가 충돌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전문가와 상의를 받으셔야 되고 외부 컨설팅 받을 때 이거 갖다가 영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정말 위험하게 영업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 취지와 그동안의 개정 취지를 보면 그렇게 영업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가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꼭 전문직 얘기를 들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로복지기금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비용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일부 사용 금액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부인하자고 막 달려들 수 있어요. 그거는 다 근거 서류와 근거 자료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크게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해 놓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세 전략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분들이 항상 세무사를 만나면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절세의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세무사는 미리 알려주면 좋을 거를 한 10개 있으니까 이거 청첩장도 이만큼 받으시고 뭐도 하시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지 않고 내가 물어보면은 알려는 줘. 근데 미리 알려주지 않아.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뭐 세무사업계를 대표한다는 게 웃기기도 하지만 이해는 갑니다. 사업주의 그런 의견들도 당연히 이해가 가고 근데 세무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조금 중간 합의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이 부재인 것 같아요. 내가 물어보기 전에 먼저 알려줘야지 라고 했을 때 사업주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막 듣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대 여기는 이렇대 근데 우리 세무사는 왜 얘기 안 했지?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사전 안내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 사석에서 얘기되는 주제들이 생각보다 위험한 주제들이 많습니다. 그 수위를 넘는 것들이 좀 그러니까 뭐 예시를 하나 들자면 수도권 바깥에다가 그냥 뭐 상주 오피스 해가지고 하면 뭐 법인세가 막 100% 감면된대. 이거 뭐 너네 세무사 얘기 안 해줬어? 근데 그거 요새 되게 많이 걸립니다. 실제 안 하고 뭐 말도 안 되게 걸려서 세금 다 때려맞고.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사전 안내를 해서 탈세를 유도할 거냐? 이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적정한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소통해서 세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부분은 비슷한 결이긴 한데요. 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A랑 B, C 사업자가 모두 갖고 있는 상황과 캐파가 다 다릅니다. 그 일괄적으로 사전 안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저희 직업적인 고충이기도 합니다. 업종이 일단 다르죠. 나이도 다르죠. 지역도 다르죠. 그리고 자금 출처도 다르죠. 가족 상황도 다르죠. 이러다 보니까 남들이 적용되는 게 나한테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도 저한테 저희 거래처분이 본사 이전해가지고 감면한다던데 이런 거 뭐 저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본사 이전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막 뭐 예를 들어 사업용 자산 뭐 몇억 원 이상 써야 되고 고용인원 20명 이상이어야 되고 막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세법상 요건들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사업주분들은 본인한테 해당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그런 거에 꽂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사전 안내로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대표님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셨을 때 그런 것들이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는 게 일단 첫 번째 좋은 거고 그 전에 그 기업에 맞는 것들을 사전 안내할 수 있는 것들이 세무사들인데 그런 걸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들도 세무사 역할이긴 합니다. 중간에 아무튼 소통을 잘 하셔서 좋은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뭐 너무 긴 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 많이 마지막 질문은 대표님의 질문이 아니었죠? 아니에요. 제 친구 얘기, 제 친구 얘기인데 제가 뭘 또 잘못했나 해가지고 제 얘기 아니죠. 약간 걱정됐습니다. 답변하면서 떨렸어요. 우리가 엄청 잘해주고 있고 정말로 성심성의껏 해주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모시기 힘든 세무법인 신하의 박준용 세무사님 모시고 말씀드렸는데